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제도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일단 조금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혹은 일주일 안에는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수도 훈풍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도 빨간불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주일 한번 돌아보면 고무적인 점이 코스피 지수는 계속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기조를 이어주면서 하기를 방송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대 시장의 수급 양상도 좋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은데 다시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과 추가 인상의 기로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는 물론 중도파 인사도 추가 인상 쪽에 무게를 실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텍사스 은행연합회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상을 한번 건너뛰는 게 적절하다는 내용의 경제 지표가 앞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오늘까지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건 총재는 연준 내 중도파로 분류되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11명의 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중도파에서도 그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건데요. 매파 인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며 약간 더 금리를 올림으로써 보험에 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이 기대하는 약간 온도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연준 인사들은 동결 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미국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외신 매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서 다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 측에서 들어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서는 어제 전해드렸던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약간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지금 일본에서 개최가 되고 있죠.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부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21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데요. 먼저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안내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회의 8개 참관국의 정상도 원폭자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요 7개 나라 정상들이 모인 만큼 여러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 전망인가요? 네, G7 정상회의 기간 우크라이나 정세와 핵 군축 및 비확산, 또 기후변화, 세계 경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공동성명으로 회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G7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최근 대만 상대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 거기에 더해서 G7 회의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에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일 미증시의 상승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오픈 AI가 아이폰용 챗 GPT 앱을 선보이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도 큰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또 짚어볼 만한 주요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넥센타이어의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 만에 미국의 신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7,300억 원을 투자해서 북미에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2028년부터 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검토 지역은 조지아, 테네시 등 미국의 동남부 8개 주라고 합니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하반기 중에 용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쟁사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와는 달리 이 넥센타이어는 현재 북미에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공장 설립은 회사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엑셈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셈의 자회사 이 신시웨이가 하반기에 합병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엑셈의 자회사로 편입된 지 8년 만인데요. 데이터 보안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이 신시웨이는 지난해 매출이 100억 원에 육박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이 사스 기반의 통합 DB 보안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엑셈은 자회사 신시웨이와 IBKS 제17호 스펙과의 합병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스펙 소멸 방식으로 합병이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신시웨이는 오는 7월 20일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9월에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현대약품은 최근에 금융당국의 회계 처리 위반 제재를 받게 되면서 거래가 중지가 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겹악재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자체 개발 개량 신약 복합제인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약 2년 동안 국내 60개 기관에서 713명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24주의 투여근을 기준으로 우월성 가설을 입증하는 1차 평가
평가에서 도내 폐질 대비 우월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성에도 부담이 가결됐는데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손상 인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셀트리온 제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고혈압 치료제 관련 의약품 생산을 맡긴 모 제약사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이 공정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 제약은 하도급 대금 약 6,6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이 됐다라고 하죠. 이에 셀트리온 제약은 당시 수급 제약사가 만들어 납품한 의약품에 불순물이 검출돼서 대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에 대해 공정위가 셀트리온 제약 측에 자진 시정을 요구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대금을 수급 제약사에 줬다고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주가 드디어 질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황 바닥에 대한 신호도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GPT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국가 간 반도체 협력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챗GPT 이런 답을 줬습니다. 국가 간 반도체 협력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첫 번째로 기술 개발과 혁신, 두 번째로 생산과 공급망에 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다. 또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고 확장도 할 수 있고요. 인력도 교류하면서 인재 양성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맞는 말을 다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협력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양 국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한데 모아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각자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좋은 효과,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점유율 상승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도 사실 반도체 굉장히 좋았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높게 상승을 하면서 이 훈풍에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오늘 시장에서 단연 주인공은 반도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부터 움직였던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DDR5로의 세대 전환, 그리고 AI 반도체로서의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미국 반도체주가 훈풍을 많이 불었는데 사실상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디램 쪽에서 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바로미터이다 보니까 사실상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박스권 상단을 약 4번 정도 두들기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다시 한번 바닥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쪽에서 랠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반도체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대형주 쪽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박스권 상당 뚫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크긴 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시장의 영향력도 좀 적은 영향도 있고요. 거기다가 AI 반도체 관련했을 때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하이닉스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중소형적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은 굉장히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도 많고 네. 약 10%대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좀 구별을 해보자면 AI 반도체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상승 탄력도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후공정이라든지 관련했을 때는 저점에 있다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약 10% 이내에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서도 어떤 섹터에 더 좀 집중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흐름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팀장님 말씀에 더불어서 사실 이제 2분기가 반도체 쪽에서는 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해서 수급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의 수급 상황 보면 오늘 장에서도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순매수 상위에 올라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계에서 지금 관심을 꽤나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더해서 중국의 경기도 회복이 된다라면 반도체 쪽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좀 보게 된다면 재고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재고량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재고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고, 아니 재고를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감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재고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좀 부정적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재고에 대한 이슈에서 DDR5라든지 AI 반도체로 화제가 돌려졌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해봐야 할 쪽은 재고보다는 DDR5 쪽이 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 관련했을 때 하반기부터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증권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할 점은 언제 회복될지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 6개월이 될지 12개월이 될지, 약간 반도체 섹터가 양치기 섹터입니다. 양식이 있어요. 네. 항상 회복이 된다라고 네. 했는데 언제 회복되는지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 보면은 재고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은 아직 업황에 대한 회복 불안감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쪽은 DDR5 쪽이 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DDR5로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에서 12나노급
으로 했을 때 DDR5를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전 세대 대비했을 때 생산성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제품을 낼 때 DDR4가 아니라 DDR5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DDR5에서의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DDR5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제품 대비했을 때 단가가 약 20%에서 30%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5세대 10나노급 했는데 이제 12나노급 D램이 양산이 되는 건 맞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2나노급이다 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좀 출시를 하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AI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을 AI 반도체 봤을 때 DDR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꼽아도 DDR5를 못 이깁니다. 그만큼 DDR5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할 때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DDR5를 꽂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DDR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성에 대한 부분, 특히 재고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악화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DDR5로 좀 어느 정도 만회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지금 주가를 살펴보니까요. 지금은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68,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팀장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 돌파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커플링되는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이기도 하고 특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와 어느 정도 엮여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증시를 많이 흔들었던 그러니까 불확실한 요소 그러니까 흑해 곡물 협정이라든지 부채 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도 좀 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섹터와 관련했을 때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이슈가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긴 했지만 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부분을 해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DDR5로 인해서 이슈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쪽으로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한 만큼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바라봐도 좋은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라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텔 CEO가 우리나라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와 경제 관계이기도 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싱어 CEO가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어떤 섹터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더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텔 CEO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전 사례도 보면은 뭐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5G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이야기했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텔 CEO 같은 경우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네. 투자 심리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뭐 라는 그간의 생각을 하고 상황을 한번 있습니다. 봤을 때도 지금 뭐 지난해도 방문했을 때 충분히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고 또 12월에는 반도체 5G 관련해서 대화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방안을 한다면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도 좀
엮여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 앞으로 공급망이라든지 협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기업 간만의 이슈는 아니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적인 부분도 엮여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한일 반도체 협력이 조금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1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잖아요. G7 회의 안에서. 그렇다면 한일 반도체 시너지로 좀 가장 기대를 해볼 만한 수혜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겠지만, 하지만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쪽은 소부장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론 대형주가 움직여야 하는 건 맞아요. 대형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섹터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소부장 쪽이 바닥권에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첫 상승이다 보니까 이슈가 더 붙게 된다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쪽은 소부장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한일 간의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미일 간의 협력의 연장선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류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이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일본에 연구개발 시설을 만들 예정이기도 하고요. 관련했을 때 일본이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다가 3월 달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오는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을 다시 하겠다. 점점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고, 서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은 보조금을 받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좀 더 그려볼 수가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를 잘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은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좀 견제를 해야 하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TSMC, 그리고 대만 쪽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대장주 쪽을 보시기보다는 소부장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나라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불러일으킬지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다 살펴보면 지금 챗봇 관련주가 급락세를 조금 보이다가 오늘 장에선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앞서서 질문들이 챗 GPT 사용하긴 했는데, 챗봇 관련주 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동력은 무엇인지, 오늘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챗 GPT와 관련된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했을 때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미래반도체라는 종목군도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0%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 AI 반도체 관련했을 때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챗 GPT 관련했을 때 오늘따라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는 미국 쪽에서 강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엔비디아라든지 AMD 관련했을 때 계속 연일 랠리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AI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관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골드만삭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이라는 이야기가 투자 심리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갑자기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 2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코스닥 증시를 이끌었던 가장 큰 섹터 중 하나가 AI 섹터였는데, AI 섹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돌았습니다. 섹터가 데이터 센터도 돌았고 5G도 돌았고, 결국은 돌다가 반도체까지 흘러왔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스닥 쪽에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AI라는 모멘텀도 붙어 있다 보니까 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챗 GPT가
원래는 인터넷으로만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애플용, 그러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애플용 플레이스토어 쪽에 네. 좀 출시를 하게 앱스토어 쪽 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쪽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쪽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AI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미국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서비스나와 AI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고 또 메타에서는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사실 챗봇 경쟁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이 AI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이 업체들의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챗봇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잡아가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챗GPT의 관련주, 그러니까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보실 필요는 있지만 하지만 AI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눌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그 뜻은 시장의 캐파가 커진다라고 의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캐파가 커질수록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AI 관련했을 때 부품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AI 관련했을 때 앞서 설명했다시피 반도체, 그러니까 GPU라든지 HBM 관련했을 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주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 좀 흐름이 굉장히 급등세를 나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장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시장의 캐파가 확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 정보는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점검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G7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G8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G7 정상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관군 자격으로 이제 정상회의 참석을 했고 그 사이에 한미일 정상회담과 또 2주 만에 회동을 하는 한일 정상회담이 핵심 일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G7 회의에서 핵심 의제는 어떤 건가요, 소장님? 우선 이제 G7 관련해서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겠느냐, 네. 그리고 한미일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겠느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미 예상이 된 내용일까요?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 번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만났잖아요. 네. 이미 만났어. 네.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더 뭐가 있겠어요? 사실 뭐 심화될 얘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만났던 이야기를 재점검하는데 네. 시간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협정에서는 미국하고도 우리가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 그러면 일본과도 주로 이제 안보 협력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만나서도 여하튼간에 이제 관계가 좀 좋아지니까 이전에는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 뭐 부품 보내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다. 이제 지금 뭐 레인지 로버나 이런 자동차들도 나오는 이 관련 공지 내용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일본도 전기차, 또 다른 미국도 전기차 이럴 때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계속 그 회사들의 좀 제품 공급, 부품 소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냐. 이게 사실은 핵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 G7 정상회의는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이어집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상당히 관계가 가까워진다. 자, 지금 보시죠. 바로 내용을 보시면 19일입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떠납니다. 네. 일본 히로시마로 가요. 자, 히로시마가 중요한 것은 히로시마가 또 왜 중요해요? 원폭 있었던 원폭도 곳이잖아요. 있지만 네. 기시다 후미에 총리의 집안 대대로 네. 지역 기반이 히로시마야. 아, 근데 기시다 총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났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네. 태어난 거는 히로시마가 아니고 도쿄예요. 근데 이제 지역 기반이 히로시마니까 히로시마에 자기 지역구가 있어요. 네. 지금 기시다 총리도 자기 지역구가 있습니다. 현역이에요. 현역 의원이면서 총리예요. 다수당의 이제 총리죠. 근데 지금 보면 확대회의 참석 및 발언 예정이다. 그 뒤에 일정을 쭉 보세요. 중요한 게 한국, 호주, 한국, 베트남, 그리고 내일은 한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한국, 영국 네. 순핵 총리를 만납니다. 그다음에 21일에는 일본, 한미일. 21일이 중요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네.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이야기를 냈죠. 근데 지금 28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다급해.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 뭐 때문에 다급해요? 부채한도 협상 빨리 하러 돌아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일정을 줄였어. 저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저 일정도 21일 날 최대한 빨리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크게 나올 건 없어.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G7에 독일도 참가하잖아요. 네. EU 대표도 참가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일정이 지금 만날 일정이 안 돼,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그렇죠. 네. 용산까지 와서 만나고 월요일까지 소화되는 일정이에요. 굉장히 빡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빡빡해도 너무 빡빡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크게 나올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한일 한미일이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네. 한일 한미일이 어떤 내용들을 더 점검하느냐 그 정도지 뭔가 크게 발표된 건 없어.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이제 경제적으로 더 강화되느냐 이걸 확인이 되느냐 또 강조가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시다 후미총리 지금 작은 글씨로 쓰여 있죠. 화면 한번 더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고 계시죠. 한국인 원폭 원폭 희생자 희생자 위령비 네. 공동 참배책이 중요해요. 기시다 총리 이전에 한국인 위령비를 방문했던 일본의 총리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부치 게이조죠. 오부치 게이조가 99년인가 여기를 가요. 위령비에 가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했던 일본의 전직 총리가 오부치 게이조예요. 오부지 게이조요. 네. 총리로 있으면서 순직을 합니다. 그때 한국의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김대중 DJ, 한국을 이해하는 오부치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갔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신스틸러 장면이에요. 21일 날 뉴스를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서울경제를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그때 중요한 게 과연 이때 장훈 선수가 등장하느냐. 일본의 야구 선수. 네. 3,000안타를 기록한 전설의 타자. 이 왼손 타자거든. 왜 왼손이냐?
히로시마가 고향이에요. 장훈 선수가. 그런데 원자탄이 터졌을 때 오른손이 피폭당했네. 그래서 오른손을 못 써. 그래서 왼손 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 타자가 된 이 장훈 선수가 히로시마의 한국인 이 위령비 이 두 대통령이 가는데 함께하냐. 이게 씬스틸러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G7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확인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유념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G7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더 강조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21일 일정에 좀 주목해 보라라고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종합상사 주가가 좀 올랐다가 오늘 그렇죠. 장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7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는 어떤 쪽이 있을까요? 그렇죠. 종합상사가 왜 올라갔었어요? 종합상사요? G7 모멘텀.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G7은 결국 이 나라들이 모였을 때의 고민은 뭐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제. 중국이 견제당할 때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패라이트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화전기전자, 네. 삼화 형제들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결국 광물이다. 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안보가 이제는 경제하고 연결되고 경제는 광물과 연결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19일에서 29일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우크라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의제를 보시면은 핵군 쪽 비약산 다 하는 거야. 네. 반도체 공급망 재편 다 알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의미 부분에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하겠다.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하겠다. 뭐예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한다는 것은 자,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금 북반구 중에서도 저위도에 있는 나라, 네. 저위도에 있는 나라니까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남반구로 넘어갑니다. 네. 글로벌 사우스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포함되는 나라가 아프리카 또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돼요. 네. 잘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대한민국은 아니죠. G7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포용하겠다. 왜 포용을 해야 돼요? 함께 잘 나아가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 이유도 있는데 역시 미리 공부를 하셨네. 이 글로벌 사우스가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의 반대말은 글로벌 노스. 네. 글로벌 노스가 미국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우리나라까지 북반구에 있는 나라야.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경제적으로 나라죠. 네.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는 못 사는 남쪽에 있는 나라죠. 북반구의 저위도, 네. 이게 적도 근처에 있는 이런 나라들, 남미도 포함되죠. 브라질 빼고. 이 나라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덩치 큰 나라,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G7은 이번에 모여서 중국을 견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반발하겠어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인도는 빼고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왜 건드려? 우린 중국 중심으로 뭉칠 거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글로벌 노스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이 나라가 중요한 나라예요. 글로벌 사우스가. 글로벌 사우스 없이는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여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을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많은 강물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 나라들이죠. 네. 남미, 아프리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리튬, 망간 이런 게 중국에도 많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흑연, 코발트 이런 것들을 이제 히토류 네. 이런 거 가지고 미얀마의 히토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번에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는 견제해야 돼. 글로벌 사우스가 돌아서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의 또 영향력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인도야. 인도. 네. 인도는 G7 편인데 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번에 초대가 됐죠? 인도가? 네. 인도 초대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초대가 됐다는 것은 다자회의 국가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관계 있는 국가들은 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아닌데 초대된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다. 어디예요?
한국, 네, 우리나라가 있죠. 호주, 네. 베트남이죠. 제가 우리 앵커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한국이 이번에 네. 이번 G7 회의에서 질문이 또 수혜 섹터니까 저거를 하고 갈까요 그러면요? 네, 일단 먼저 네네. 해주세요. 한미일 정상회담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일도 그렇고 한미일도 그렇고 일단 미국, 일본은 우리가 첨단 산업의 교류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그러니까 완성품은 우리가 이제 IRA법도 있고 지금 그래서 부채 한도 상향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화당이 지금 태클을 걸면서 네. 아니 IRA법에도 예산을 너무 써 예산 그 지원해 주는 거 좀 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이.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3,450불인가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3,750불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7,500불 지원받아서 1,0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부채 한도 상한 이 협상과 관련돼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한국과 일본, 한미일에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2차 전지는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보고 네. 반도체는 물론 워렌 버핏이 TSMC의 잔여 물량을 팔긴 했지만 그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팹리스, 그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후공정 쪽, 네. 반도체 공정지에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 또 후공정인데 후공정 쪽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일과 한미일 관계에서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관련 섹터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G8 확대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거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G8에 네. 포함이 됐네. 이번에 안 돼. 그거를 자꾸 우리가 기대감은 있어요. 네.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뭐 우리는 좋은 거죠. 일단 보시죠. 표를 보면 지금 이거 우리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화면을 좀 더 키워주시고 이 화면만 단독으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G7에 있는 국가의 국력 순위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죠. 그죠? 제일 위에. 다들 놀랄 거예요. 한국 6위야. 높아요, 생각보다. 일본보다 높아요. 일본이 네. 8위예요. 프랑스가 7위야. 그럼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이 워튼스쿨에서 이 작성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이탈리아는 15위야. 그 다음에 캐나다는 12위예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절대 밀리진 않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무슨 네. 객관적인 지표를 봐서. 그러니까 트리더 총리가 이게 이제 경제력이나 혁신력이나 경제안보 영향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G7이 생길 때 이걸 가지고 지표 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못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GDP가 세계 이 4% 정도는 차지해야 되는데 물론 안 들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들어가기 쉽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일본이 그동안에 우리를 반대했어요. 네. 이 동북아에서는 일본만 가면 된다. 뭔 소리냐? 네. 중국도 포함이 안 됐으니까. 아니 경제력으로만 따지면 중국은 당장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서방 선진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넣어야 되는데 일본이 그동안 반대했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영국이나 지금 캐나다는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넣고 싶겠어요? G8으로 확대한다면 한 나라만 넣어야 된다면 호주를 넣어야죠. 네. 영연방 국가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군사 안보만 생각하면 인도를 넣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G8으로 가면 안 된다. 왜? 한 4개 나라를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뭐죠? 아, 그러려면 비슷하게. 그렇죠. 네. 한국을 넣고 네. 그다음에 뭐 호주도 넣었나요? 인도를 넣고 호주를 넣고 브라질까지 넣자. 아. 그래서 G11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장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급에 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무지장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전자나 조선이나 기계, 그동안 국가 브랜드,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필요한 중후장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너무 많이 들었죠. G8이 거론된다는 건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것이고 한 10초, 20초밖에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G7 이게 중요한 것이 관련 국가 중심으로 이제 안보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LNG 가스 이야기도 할 테고. 그렇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G7이 중요한 게 식량 이야기하고 기후 이야기하고 보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식량이니까 곡물 들어가죠. 옥수수나 사료.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업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니까 석유나 이 LNG 천연가스 쪽에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보건은 바이오고 그다음에 기후는 친환경 이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G7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섹터까지 다 종목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통통하게 이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